예,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. 한편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 씨 소식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오늘 이윤격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먼저 이 재산 분할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. 1조 3천억 원이 넘고요.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입니다.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,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 판결문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.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그 이제 판결문에 이른바 예. 그 유책 그 배우자의 여러 가지 그 부정 행위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.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 판사가 소위 엄중하게 꾸짖은 것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들은 상당히 호쾌하다 뭐라고 하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예.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불법 유출이다. 더군다나 사전에 이와 같이 공개되는 것을 좀 막아달라고 심지어 그 법원 안에 내부망, 법원망에 올리는 것도 금지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재판관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어떠한 그 사유인지 지금 뭐 네티즌에게 그냥 이 통째가 지금 다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 그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형사 고발을 할 것이다. 최초 유포자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받은 사람이 또 재유포하는 것까지 이 뭐 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바라지 않겠다. 엄중하게 고발을 하겠다. 이제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. 다만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상 논란이 과거에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법원의 그 공개적인 재판 결과 판결문이기 때문에 예. 이것은 이제 허위의 사실이 아닌 거죠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를 해서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그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법 조항입니다. 다만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이제 있었던 것은 이게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올라갔었죠. 즉 무슨 얘기냐면 아니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왜 그 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그 헌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항이 없게 되면 이 이른바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있고 외부적 명예 가치가 그대로 방치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 필요하다. 그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그대로 혹시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법적인 재판 결과의 공식적인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공연히 유포하게 되는 것은 이 당사자, 즉 이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 명예, 즉 외부적 사회적 평가인 명예 가치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제 처벌의 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고요. 더군다나 뭐 이것이 통째로 그야말로 이제 개인 정보까지 만약에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까지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뭐 위반 사항도 되는 것이고요. 또 예. 요약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적인 내용들 또 가정 사이의 그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유포가 돼서 예. 명예에 대한 심각한 가치가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,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1조 3,808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물론 이게 대법까지 좀 지켜봐야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재산 그 형성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함께 뭐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한 게 되는 거잖아요. 최근에 이런 추세 같은 건 좀 어떻습니까, 교수님?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사안의 그 논지 자체도 예. 사실은 이제 그 분할할 총 재산이 과연 어느 정도에 그 해당되는 것이냐 이것이 사실 그 1심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기본 함께 그 부부의 공동 재산이 예. 한 2천억 정도 남짓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요. 이번 같은 경우는 4조 이상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. 그 주식을 이번에 왜냐하면 그렇죠. 그 예. SK의 그 주식 자체가 예. 소위 그 특유 재산이 아니고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만든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어허. 그 재산의 기본 가치를 놓고서 65대 35로 분할을 해야 된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심에서는 약 650억 정도의 재산 분할이 그 노소영 관장에게 가야 될 것으로 봤다고 한다면 그렇죠. 지금 일단은 그 모수 자체가 엄청나게 그 커지다 보니까 그 액수 자체가 무려 이제 1조 3천억 원까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이와 같이 이제 이른바 그 세기의 이혼 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을 하더라도 예. 그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향은 상당히 끼칠 수가 있고요. 지금 뭐 잠깐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 최근에 이른바 그 이혼 소송과 관련된 재산 그 분할에 있어서 만약 30년을 함께 이제 부부 생활을 한 예. 같은 경우에 과거 같으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직접적인 재산 기여가
예를 들면 아내가 그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예를 들면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 간접적으로 인정되게 된 거죠.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30년 같은 경우 한 20%, 30%의 비율이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재산 기여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 간접적인 예를 들면 그 정신적인 지원 또 가사 노동 또 그 육아 뭐 이런 무형의 그 가치 이것은 상당 부분 인정이 돼야 된다. 거의 반반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. 아하. 50대 50으로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러한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사례를 하나의 그 기화로 해서 좀 새로운 조명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. 예. 즉 과거의 그 아내의 그 역할 자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재산으로서의 형성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간접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그 가치들, 예. 그 가사 노동의 가치와 또 배우자로서 무엇인가 정신적인 원조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재산 기여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향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죠. 예, 재산 분할 액수뿐 아니라 위자료도 20배, 그러니까 1심에 비해서 20배가 올라서 지금 20억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. 이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. 그 민사법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이제 배우자의 그 부정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그 피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이제 이런 제도인 것이죠. 근데 1심에서 봤던 것과 이제 다른 2심의 그 관점은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보여줬던 이른바 여러 가지 그 행태들, 소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부 일처제를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사실상 배우자의 유사한 역할을 아예 공표를 하고 즉 그 동거인이죠. 지금 김 씨라고 알려진 그리고 반면 지금 노소영 회장에 있어서의 그 부양해야 할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 자체는 아예 공식적으로 뭐 끌어버린 이런 점들,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하게 되면 그 노소영 관장이 겪었을 그와 같은 이제 정신적 피해는 예.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한 것이고요. 이것은 사실상 부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뭐 정해지는 거겠죠. 즉 바꿔 얘기하면 재산의 그 수입 정도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그 사실과 그 경위. 근데 이번 그 사항을 가만히 요약하게 되면은 예. 지금 이번 그 판결문 등에서도 뭐 공표가 된 내용이 합니다만 그 최태원 회장이 모든 것을 기획을 했고 이미 그 기혼 관계에 있었던 지금 동거인에게 이혼도 사실 강요를 하고 또 혼외자도 낳아라 그렇게 자기가 키우겠다.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이미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도 중에 중요한 것인 결혼 제도 자체를 일부 일처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했던 뭐 이런 그 모습들을 그 겪었던 지금 노소영 관장의 정신적 피해는 이것은 상당하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1억에서 20억까지 역시 그 상향 조정된 것이고요. 아마 예. 그 이런 그 민사 위자료로 그 봤을 때 아마 국내에서 가장 뭐 최대의 액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간통죄 폐지도 좀 고려가 된 걸까요, 그럼?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강통죄는 그 형사벌을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행사하는 것인데 예. 그 즉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것에 이제 어떤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민사상 그 불법 행위 그 책임을 묻고 있는 뭐 이런 것이죠. 뭐 그런 그 측면에서 소위 형사적인 제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민사적인 위자료를 이 당사자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뿐만이 아니고 예. 사실상 또 그 상간자에게도 뭐 청구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뭐 이번의 사항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10여 년간 뭐 219억에 상당하는 이른바 생활비를 예. 이 동거인에게 준 점 이것도 사실은 부부의 그 공동 재산을 유출한 다른 쪽으로 빼돌린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그런 정신적인 위자료의 액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세기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. 저희 다음 주제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 건데 제 뒤에도 이렇게 화면이 있습니다. 김호중 씨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뭐 워낙에 많은 기사가 나왔고 교수께서도 참 많은 평론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얼개와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십니까? 일단은 지금 그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그 총체적인 그 꼼수를 모두 다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. 예. 이것이 이제 김호중 씨라고 하는 그 아티스트 1인의 단독 행위가 아니고 사실 이것을 막고 예방을 하고 조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야 할
기획사가 오히려 그 주도가 되었던 것은 아니냐. 뿐만이 아니고 김어중 씨라고 하는 그 가수가 예. 팬의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먹고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. 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 활용하고 있었던 이런 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. 뭐 이런 그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국가 공권력이 이것을 그대로 좌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뭐 내적인 결심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. 그래서 이를테면 최근에 그 개발된 음주 대사체 그 검사에서부터 예. 뭐 법보행 그 검사 그리고 각종 그 영상 정보 등을 그 종합해서 음주 운전뿐만이 아니고 범죄 도피 교사. 교사까지 예, 예. 종합적으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뭐 어제 날짜로 이제 검찰에게 인계가 된 상황으로 요약이 되겠죠. 예,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. 말씀해 주셨죠. 사실 그전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좀 빠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경찰 측이거든요. 지금 뭐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음주운전 측정을 못하게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이 사실 이제 그 김어중 씨와 그 매니저가 그야말로 이제 협심을 해서 경찰에 자수를 해서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, 예. 허위 자수뿐만이 아니 그렇죠. 허위 자수하고 또 그 시간에 사실상 그 경기도 구리로 호텔로 가서 그렇죠. 뭐 예. 도주 아닌 뭐 도주를 한 셈이고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한 17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뭐 측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때도 사실은 음주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인을 계속 했지만 뭐 경찰이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뭐 인정 아닌 인정을 했던 것부터 이제 그 지장이 되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즉 호흡기를 통한 그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. 이제 그래서 결국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그 구속영장 그 청구도 이 음주운전보다는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하는 혐의를 대신 적용한 것이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했던 동석자 3인의 일치된 진술 뭐 예. 그것이 적어도 소주 3병을 마셨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아마 그 유흥업소에 그 압수수색을 했을 때 그 소주가 이렇게 놓여진 영상이라든가 이것도 있었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되고요. 뭐 그래서 결국은 적어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 측정을 하진 못했지만 역추산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이제 지금 그 결과를 이제 내놓은 것이죠. 다만 이제 그것이 과거에 같은 경우에 엄격한 증명이 없는 경우, 즉 바꿔 얘기하면 목격자 한 사람은 소주 한 병 먹은 것 같다. 목격자 B는 맥주 한 병 먹은 것 같다. 목격자 C는 그냥 소맥 2잔 먹은 것 같다. 이렇게 불일치하게 되면 이것이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 법관이 판단을 해서 사실은 이 경찰이 이 일정한 측정의 추정치를 냈어도 뭐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제가 이거 얘기한 대로 이렇게 엄격한 증명이 그 이루어지고 더군다나 그 수치가 상당히 훌쩍이 넘거나 즉 유리한 이 조건에서 피의자에게 그 유리한 조건에서 추정치가 나왔을 때는 인정이 되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다 종합을 해서 아마 그 경찰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그 추정치를 적어도 0.03% 이상 0.08% 남짓, 즉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까지 지금 종합해서 이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사고 직전에 좀 비틀거리는 모습 같은 것 그런 걸 보고도 이게 음주의 뭐 증거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김호중 측은 본인의 원래 걸음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아니 이걸로 법 보행 분석이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. 어떤 겁니까 이거는? 그러니까 법 보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소위 그 과학 수사의 한 기법이다. 즉 바꿔 얘기하면 사람마다 이제 관절 구조가 다르고 걷는 보폭도 다르고요. 만약에 그 A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팔자 걸음의 모습이 조금 강하다고 한다면 뭐 B라고 하는 사람은 O자 걸음의 또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절점을 공학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동일한 사람인가를 이제 판정을 하는 이런 과학 수사 기법입니다.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그 과거에 그 국정원장 그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했던 그 사람을 특정할 때 이 법 보행 기법을 활용해서 특정을 했고요.
그리고 예. 증거 능력을 사실상 그 2016년에 법원에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. 즉 얼굴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 것인지에 관한 동일인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었던 거죠.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걷는 그 걸음걸이 모습이 그 당일 술에 취해서 걷는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지금 변호인 측에서 김호중 씨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도 그렇게 걷는 것인지 이거를 이제 그 판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 것이죠. 그래서 아마 그 국가수의 지금 잠정 판정 결과는 이것은 평상시에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가 아니다. 즉 바꿔 얘기하면 술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즉 음주한 상태의 그 걸음걸이다라고 이제 뭐 잠정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추정치 플러스 또 이와 같이 음주운전 위험 음주운전 치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비틀거리는 모습, 평상시와 다른 모습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렇다 본다면 이 법보행 그 분석 자체는 위험운전 치상의 결정적인 보강 증거가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호중 씨 그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상 평상시에도 이렇게 걸었다라고 그 방어적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앞으로의 수사 상황 김호중 씨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. 이번에는 뭐 다소 화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. 강남 모녀 살인 사건 60대 피해자 13시간 만에 붙잡혔죠. 지금 사실 시신에 워낙 뭐 찔린 흔적도 한 10여 차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이걸 이별 통보에 의한 보복 살인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결계를 말씀해 주시죠. 일단 뭐 간단히 요약하게 되면 그 60대의 교제 관계에 의한 결국 이별 통보를 남성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응징과 그 보복으로 그 상대방 여성의 딸까지 살해한 전형적인 이별살인, 교제살인의 모습이다.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리가 그 한 20일 전에 이 강남역에서 소위 말해 20대 그 초반의 범인이 자신의 또 여자친구를 살해했던 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교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.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딸까지 이제 공격 행위를 한 것이죠.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제 살인, 스토킹 살인 또 관련된 특징입니다. 즉 나를 즉 이 가부장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구애 행위를 거절하게 됐을 때 그 상대방이 적이 되는 것과 동시에 그 상대방과 친한 가족 이런 사람들도 적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아와 피아로 구분이 돼서 그래서 이제 딸까지 뭐 살해하게 됐던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상당히 이 피해 가족의 그 이야기 듣게 되면 이 그 가해 남성이 한 6개월 전부터 교제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평상시에도 이와 같은 공격 행위가 있었고 이 사건 그 직전에도 상당히 위협적인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정말 살해하지 않느냐 봐라. 함께 죽자. 나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. 뭐 이런 생각을 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순히 그야말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우발 살인이냐에 있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본한 거죠. 물론 이제 무기 자체가 거기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요약하게 되면 이 교제 살인의 끔찍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좀 단면이 아닌가라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. 네, 앞서 언급해주신 뭐 강남 그 의대생 살인 사건도 20대였고 이번에 60대였고 사실 이게 연령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교제 폭력이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런 교제 폭력 피의자가 구속되는 확률을 보니까 2%도 안 됩니다.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그럼 결국은 이 범죄 자체를 지금 뭐 형사사법기관 등에서 그냥 가벼운 사인 간의 애정 다툼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끔찍한 살해라고 하는 중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파악했다고 하면 지금 뭐 구속이 2%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.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이른바 그 이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설 지금 뭐 단체에서 만든 통계긴 합니다만 국가가 그런 통계도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. 이별 살인이 3일에 한 번씩, 3, 4일에 한 번씩 지금 발생하고 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본격적인 뭐 아주 진정한 그런 대책은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겠느냐.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2%만 이제 구속이 되고 있다. 결국 이것은 법적인 지금 사각지대적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. 예를 들면 뭐 가정 폭력 같은 경우나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예를 들면 뭐 접근 금지라고 하는 공식적 제도 있긴 합니다만 교제 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
접근 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논의가 됐던 것이 따로 교제폭력특별법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가정폭력 관련된 특별법에 교제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법적인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의가 쭉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냥 그때만 얘기하고 지금 없어진 상태이고요. 뭐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여성 안전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지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국정과제 목록에만 되어 있지 현장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관계 정부 당국에서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교육도 필요해 보이고요. 처벌 강화도 필요해 보이고 관행도 바꿔야 할 것 같고요. 뭐 지켜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.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